자, 지금부터 이제 금융공사의 역할을 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거꾸로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자, 340페이지 볼게요. 340페이지. 자, 340페이지 보시면 한국주택금융사 법에 대한 내용인데, 자, 한국주택금융사는요, 애초에 1987년도에 설립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줄여서 이걸요, 옛날에 주택신보 이렇게 했답니다. 신보. 자, 얘네들은요, 각종 대출을 보증해 주던 기관입니다. 각종 은행들의 대출을 보증을 서던 기관입니다. 주로 어떤 보증을 주로 섰냐면, 야, 은행들, 니네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한테 중도금 대출해줘라. 나중에 회수 못하면 갚아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그 아파트 건설하는 건설사들 있죠. 돈 빌려줘라. 나중에 그 분양이 안 돼서 회수 못하면 갚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결국은 신용대출이거든요. 담보대출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대출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이자도 굉장히 높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 전세자금 대출 충분히 해줘라. 서민들한테. 나중에 회수 못하면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주로 하던 기관이 주택신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이제 코모코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코모코는요, 코리아, 모기지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앞자리 딴 겁니다. 그래서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인데, 얘가 이제 요걸 하려고 나왔던 특수목적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보금자리론을 공급해야 되고, 보금자리론이라는 거를 공급해야 되고, 이걸 공급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MBS를 발행했던 겁니다. MBS를 발행해서 기관 투자자한테 이제 파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 두 기관이요, 2004년도에 합병이 됐습니다. 합쳐갖고 3월 1일 날짜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얘들이 하던 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간혹가다 이제 요게 이제 5년에 한 번 걸로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금융공사의 역할인데, 여기 뭐가 하나 빠졌어, 안 빠졌어요? 빠졌죠? 그래서 요거 빠진 거는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떤 거냐면, 요게 이제 요 주택을 담보로 해갖고, 아주 옛날에는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집 한 채 있는 분들. 이분들한테 이제 생활비 형태로 빌려주는 겁니다. 담보 잡고 생활비 형태로, 옛날입니다, 옛날. 생활비 형태로 쭉 빌려주다가, 자, 만기가 얘가 한 15년이라면 15년 있다가 그동안 누적된 원금이자를 한꺼번에 이렇게 회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거를요, 역저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저당이라는 게 좀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출은 한 방에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다음에 한 방에 3억이면 3억 빌려준 다음에 찔끔찔끔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원금이자를. 그죠? 근데 얘는 찔끔찔끔 빌려줬다가 나중에 한 방에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대출 구조가 거꾸로 돼 있죠? 이걸 역저당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역저당. 그래서 이 상품이 이 출시해라 해서 이제 은행들이 계속 출시를 했는데 거의 안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 직업이 이제 적당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져가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담보 잡히고 생활비 형태로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만기가 되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갚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이런 대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요, 돈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갚으려니까 결국은 집 한 채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집 한 채 홀라당 팔아야 되겠네요. 그죠? 팔고 나서 한 100만 원 남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 남는 거 가지고 큰아들한테 갔더니 요즘에 사업이 안 좋아서 같이 살기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한테 갔더니 뭐 며느리가 싫어한대나 어쨌대나 그래서 쫓겨나고, 이제 하와이에 갔더니 딸한테 갔더니 딸이 여기서는 영어가 안 되면 살기 힘들대요. 다시 코리아로 돌아가시랍니다. 얼마나 서글픕니까? 여기도 100만 원 뭐, 100만 원도 이제 항공권으로 다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2007년서부터 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보증 조건은 원칙적으로 사망 시까지로 해라. 사망 시까지 계속 빌려주다가 나중에 회수 못하면 금융공사가 보증 서겠답니다. 뭐라고요? 대신 갚아주겠다. 이 상품의 이름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정확한 표현은 노후에
노후에 연금의 형태로 대출해주는 금액에 대해서 금융공사가 보증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 하겠다고요? 보증서겠다. 이 네 가지 업무가 그래도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340페이지. 자, 거기 그 위에서 10번째 줄에 한국주택금융사의 주요 업무 있어 없어요? 있죠. 첫 번째는요. 요즘에는요. 보금자리론 외에도 자, 여러 가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데 이걸 싸잡아서 그냥 적격 대출 해줍니다. 적격 대출 등 이런 것도 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이라든가 각종 적격 대출을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택 보증 있죠? 이게 바로 대출 보증을 얘기합니다. 자, 이 대출 보증 중도금이라든가 아니면요 건설업자한테 자, 이 그 빌려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에 대해서 보증 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연금 보증, 요거를 줄여서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보증도 서고 있고, 밑에 마지막 4번에 각종 유동화증권 싸잡아서 MBS 해줍니다. 요것도 발행하고 한다는 얘기죠. 요 네 가지 업무가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요때 요 보금자리론의 취급 조건, 요거는 한 문제 나오기는 힘들고 그냥 지문에 어쩌다 한번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몇 개 이렇게 뭐 고정금이다 이렇게 끼어들 수 있어요. 좀 이따 간단히 정리하기로. 요거는요 3년에 한 번 걸로 꼭 나옵니다. 취급 조건을 3년에 한 번 걸로 꼭 나오니까 요거는 좀 정리가 좀 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자, 일단은 요거 지워도 되죠? 예, 요거 좀 이렇게 지울게요. 일단은 지금은요 요거를 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보증 서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일단은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몇 세 이상이냐면 55세 이상이면 지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연령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분 앞으로 소유자로 돼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자분이 배우자라고 친다면 둘 중 아무나 55세 이상이 됩니다. 둘 중 뭐라고요? 아무나 55세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분은 65세인데 여자분은 25이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둘 중 아무나 55세 이상이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그렇죠? 그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간혹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람들 한 명 있는데 선생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한 55세 정도 될 때 25살 먹은 캄보디아에서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어요. 사는데 어쨌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볼 수 있어 없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크게 뭐라고 안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남자분은 47세인데 여자분은 72세다. 이런 경우를 연상의 여인 해줍니다. 무슨 여인이라고요? 연상의 여인. 이런 것들은 좀 뭐라고 하고 그럽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는 찾기가 쉬워요. 이것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둘 중 아무나 55세 이상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는 찾아오기 좀 힘들 겁니다. 힘든데, 외국,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마크롱인데 47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 72세입니다. 72세요? 그래서 이 웃기는 집안입니다. 얘가 이제 15살 때, 마크롱이 이제 15살 때, 자기 이제 같은 반 친구인데, 친구 엄마가 그 학교에 프랑스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25살이나 많은 그 선생님하고 사귄 겁니다. 둘이 사귄 거예요? 학생, 15살 중학생하고 사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일인데, 문제는 그 여자분이 애가 셋이나 있었던 아줌마입니다. 애가 40살이 넘어갔는데, 그때 애가 셋이나 있었던 뭐라고요? 아줌마인데, 집안 다 내팽개치고, 이 남자 위에 또 어린애하고 결혼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거 비난받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애들도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인기가 좀 있다가 요즘에 인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둘 중 아무나 몇 세 이상이라고요? 5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네요. 남자분은 65세, 여자분은 62세.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둘 다 사망할 때까지 빌려줍니다. 둘 다 어떻다고요? 사망. 만약에 이분이 먼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 빌려주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런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연금액이 줄어드나 천만에요. 요거는 담보대출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사망하게 될 때 이제 회수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경매로 들어갑니다. 경매로 들어가면 매각대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여기서 이제 경매로 팔은 금액에서 그동안 원리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회수하는데 이분들이 한 66세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매각대금은 5억인데 부동산 팔은 금액은 5억인데 그동안 빌려준 돈이 얼마 돼야 한대요? 66세에 다 돌아가셨죠? 그럼 그동안 빌려준 돈이 얼마 돼야 한대요? 안 되죠? 빌려준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0만 원. 그러면 자, 이 집 팔아서 원리금 회수하고 남아 안 남아요? 남죠? 이거는 법정 상속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이렇게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돌려줘야 돼요. 되셨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아까 몇 세라고요? 25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일찌감치 돌아가셨고, 자, 이분이 언제까지 사셨냐면 95세까지 사신 거 아닙니까? 95세까지 사셨으니까 무려 70년 동안 약속대로 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부동산 팔은 금액은 5억인데 그동안 빌려준 금액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85억입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죽을 때까지 빌려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자, 이 팔은 돈은 5억인데 그동안 빌려준 돈은 85억이니까 80억이 어떻게 할 겁니까? 80억을 자, 이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을 이제 금융공사가 보증 서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회수 못하는 돈이 있다면 금융공사가 다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맘 놓고 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몇 가지 취급 조건 좀 알아볼게요. 자, 341페이지 맨 위에 요거를 줄여서 그냥 주택연금해 줍니다. 오늘은 몇 가지만 좀 알아볼게요. 주택연금의 개념에 갖고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자, 찾으셨나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자, 다른 데 살면 안 됩니다. 본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있죠? 요걸요 주택연금이라 하는데 요거는 그 동그라미 4번에 정산 있어 없어요? 있는데 그 세 번째 줄에 주택연금은요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의 정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그러면 언제든지 갚으라는 얘기죠.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342페이지 맨 위에 가입 가능 연령 기억번 볼게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또는은 뭐예요? 아무나 둘 중에 아무나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둘 중 아무나 몇 세 이상이라고요? 55세 이상.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거기 주택 보유수는요.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의 주택 소유자. 옛날에는요. 12억 이하의 자, 그 주택 한 채만 있는 자가 원칙인데 지금은요. 그 밑에 2번 볼게요. 니은번. 보유주택의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의 다주택자 있죠? 여러 채를 하더라도 합쳐서 12억이 안 되면 가능합니다. 부부 기준으로, 부부 다시 합쳐서. 알겠죠? 부부 기준으로 해서 한 채가 됐든 결국은요, 여러 채가 됐든 얼마 이하라고요? 12억 이하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자, 343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5번에 대출금의 상환 등 있어 없어요? 있는데, 1번에 적용금리가 변동금리 기억하세요. 무슨 금리라고요? 변동금리라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3번에 박스 볼게요. 자, 사망 시에 이제 매각, 자, 경매 처분에서 회수하는데 주택 처분 금액보다 연금 지급 총액이 작다. 그러니까 처분 금액은 5억인데 그동안 빌려준 연금액은 1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 팔아서 회수하고 남아 안 남아요?
남으니까 이거는 상속인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지급을 하고요? 상속인한테 배당 교부해야 되고, 니은번 볼게요. 주택 처분 금액보다 연금 지급 총액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분 금액은 5억인데 그동안 지급한 연금 지급 총액은 85억이나 되죠.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요거를 80억을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거는요, 누가 보증 선다고요? 금융공사가 보증 서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341페이지. 341페이지 아래에서,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번. 찾으셨나요? 자, 341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에 기출문제. 1번의 주택연금은요,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 맞죠? 좀 맞는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3번 볼게요. 연금 가입자는 자,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에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해야 하네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342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1번 볼게요. 기출문제 1번. 주택연금은요,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여기다 급기야는 나중에 얼마까지 됐다고요? 85억까지 됐네요. 85억. 2번 볼게요. 주택 소유자가 생존하는 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걸요, 종신방식 해줍니다. 뭔 방식이라고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종신방식. 나는 죽을 때까지 받겠다. 이런 걸요, 종신방식. 근데 요거에도 확정기간 방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요, 나는 20년만 받겠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만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종신방식입니다.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344페이지. 344페이지 딱 중간 정도의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자, 2번 볼게요.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의 대출 원리 금액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동안 빌려준 대출 원리 금액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했죠? 그러면 초과 지급된 금액은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로는요, 간단히 지문에 하나 정도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끼어들 수 있는 간단히 하세요. 자, 밑에 볼게요. 자, 344페이지 맨 아래에 박스 하나, 보금자리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자, 대출금리가 고정금리다. 기억하세요. 무슨 금리라고요? 고정금리. 요거는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보주택은요, 1번에 등기부상 주택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뭐 주택이라고요? 등기부상, 이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요것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오피스텔 이런 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대출 생일 연재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야 됩니다. 6억 넘어가는 것은 안 빌려줍니다. 요거는 담보대출 해주는 겁니다. 아파트 구입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생활자금 형태로 빌려주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그 대출 한도가 이제 틀렸습니다. 잘못 적어놨어요. 최대 3억이 아니라 3억 6천만 원. 3억 얼마라고요? 6천만 원까지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자, 그리고 이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가구는요, 4억까지도 빌려주겠다. 그리고 그 밑에 대출기간도 다 옛날에 적어놓은 거 바뀐 걸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그리고 40년. 거기 써놓으세요. 50년짜리까지 있는 겁니다. 아주 옛날에 적어놓은 거를 아직도 바꿔놓지 않아서 그래요. 40년짜리, 그리고 뭐라고요? 50년짜리까지도 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그 밑에 상환 방식은요, 아까 우리 공부했던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갚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그리고 제가 항상 2시 전에는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요거 뒤에 이제 PPT 갖고 하다 보니까 약간 쉬는 시간 불규칙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2시 전엔 끝낼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약속을 잡더라도 2시 전에 잡으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특수한 형태의 금융 기법들을 좀 알아볼게요. 약간 좀 일상적인 대출 방식이 아니라 특수한 형태의 대출 상환 기법들을 얘기하는데, 대출 기법들 어디냐면요, 쭉 넘겨볼게요. 358페이지 볼게요. 358페이지에 자, 거기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이라고 있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인트 벤처 그 옆에다가 얘는요 지분 금융이다. 요것만 써놓으면 돼요. 자,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무슨 금융이라고요? 지분 금융이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신디케이트 있어 없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분 금융이다. 이렇게 요것만 물어봅니다.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알겠죠? 다만 굳이 조금 자세히 한다면 맨 아래 볼게요. 맨 아래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주로 금융기관이 자 소수의 이 금융기관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보통 실질적으로는요 한 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합니다. 몇 개라고요? 한 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데 똑같이 개발업자하고 50% 지분으로 참여하는 이런 형태, 동등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형태를요 조인트 벤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벤처라고요? 소수의 투자자에도 상관없는데 현실적으로는요 한 개의 금융기관이 주로 참여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밑에 부동산 신디케이트는요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합니다. 많은 수의 금융기관이 지분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되셨죠? 다만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지 않아요. 그동안 물어봤던 거는 얘는 무슨 금융이라고요? 지분 금융이다. 이거 마시면 돼요. 무슨 금융이라고요? 그 다음에 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거는 3년에 한 번 걸로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프로젝트라는 것은 자, 사업 계획 요걸 얘기합니다. 사업 계획. 사업 계획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이런 형태를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요거는 맨 먼저 기억할 것은 얘는 부채 금융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형태의 금융이에요. 부채 금융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요걸 줄여서 이제 PF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사업 계획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이런 형태를 PF로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업자가 조감도만 덜렁 들고 와서 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할 수 있죠. 요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PF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변질되는 형태고,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는요, 전형적인 형태의 오리지널 PF 있죠? 요걸 물어봅니다. 오리지널 PF. 자, 요거는요, 1920년도에 이제 유전 개발업자가 미국에서 유전을 개발하는 업체가 이제 돈 좀 빌려달라고 하길래, 이자도 많이 준다고 하길래 빌려주고는 싶은데, 유전 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증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전후로 해서 해외 사업에 붐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리비아의, 이 아프리카 리비아의 대수로 건설 사업에 동아건설이 참여했던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PF 기법으로 돈 빌려줬던 겁니다. 여기서는요, 아주 최근에 PF 기법을 제가 소개할 거니까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여기서 다 나옵니다. 물어보면. 자, 요거는 이제 터키라는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중해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아프리카 쪽에서 지중해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끼고서, 자, 이 터키라는 나라가 지금은요, 트리키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름이. 이 일부는 아시아를 끼고 있고, 일부는 유럽을 끼고 있는 이러한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자, 특수한 형태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제 여기다가 이 바다 밑에다 터널을 뚫어서, 이 복층형 형태로 아래층은 유럽으로 가는 길, 위층은요, 아시아로 오는 길을, 이 터널을 뚫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터널이냐면, 저기 우리 부산에서 거제도 갈 때 그 해저 터널 있어 없어요? 그런 터널인데, 요거는 복층 형태로, 위층 형태로 해갖고,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가는 터널에 한 10배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투입한 금액도 뭐라고요? 10배 정도 이렇게 되는 이런 대규모 건설 사업인데 이 터키의 그 기업의 기술력으로 해결되어 왔는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건설사한테 입찰에 붙였는데 SK건설이 그걸 따낸 겁니다. SK건설하고 터키 기업인 야키 메리케지 이렇게 같이 이제 동시에 이제 따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사업의 이름이 유라시아 터널 공사입니다. 자, 지금 요거는 2013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완공이 돼서 지금은 자,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유튜버 같은 데 들어가서 유라시아 터널 딱 치게 되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 떠들면서. 자, 그래서 요거는 13억 달러라는 무지막지한 돈이 투입되어 있는 13억 달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릅니다. 13억 정도는 알 수 있겠는데 13억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무지막지한 돈을 투입했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얘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은행에서 빌려서 이제 이 그 사업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다 돈 빌려주겠다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얘는 여기다 이제 담보대출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요 신용대출도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사업성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사업성. 자, 미래 현금 흐름 이런 것만 보고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는 겁니다. 되셨죠? 두 번째는요. 요거는 금융기관이 혼자서 빌려줬다가는 나중에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는 뭐 동네가 무슨 전쟁도 많이 되는 이제 중동 지역이라 전쟁도 많이 발발하고 중간에 또 무산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 혼자서 빌려줬다가는 은행 혼자서 덤탱이 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서 안 빌려주겠다. 여러 은행에서 돈을 각출해서 빌려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금융지원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융지원단을 결성해서 빌려주겠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수출입은행하고 무역보험공사가 참여했고, 유럽에서는요, 유럽투자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그리고요, 기타 이제 전부 합쳐서 10개 은행이 참여했던 겁니다. 알겠죠? 이제 두 번째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세 번째는요, 우리는 니네한테 직접 안 빌려주겠다. 니네들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요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라. 요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회사인 프로젝트를 위한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회사는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뭐라고요? 명목회사. 아니,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또 서류상의 회사냐? 요거는요, 요런 걸 설립하려는 이유는요, 얘와 얘는 철저히 신용을 절연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절연한다고요? 신용을 절연한다는 얘기는 회계 처리도 별도로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같은 회사지만 대외적으로는요 독립된 회사처럼 움직입니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했다 그러면 얘들은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들이 파산했다 그럼 이 돈 갖다 쓰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철저히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려고 하고 대외적으로는요 독립된 회사처럼 움직입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터널공사에 쓴 다음에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한테 원금이자 감대 우선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얘들한테 현금 회계 계정을 맡겼다가 얘들이 여기 돈 들어온 돈을 먼저 지도 이익을 먼저 챙길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 회계 계정, 현금 결제 계정을요, 현금 결제 계정을 여기 주거래 은행한테 맡기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위탁한다. 얘들은요, 수탁한다. 맡아서 관리하는 걸요, 수탁한다. 그래서 결제 수탁 계정이라는 혹은 결제 위탁 계정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두고서 양 당사자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들 마음대로 돈 뺐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위험이 커요, 작아요? 아마 담보대출이라면 이 사업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담보로 잡은 거 팔아서 해결하면 되는데 담보대출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험이 커요, 작아요? 무지하게 큽니다. 나중에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위험이 무지 크니까 얘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보증책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만약 이 사업이 무산돼서 돈을 못 갚는다면 터키 정부가 채무를 인수하겠다 나옵니다. 채무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인수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SK건설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할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참여하려고 하겠네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되셨죠? 이게 이제 뼈딱입니다. 뼈다고 여기다 이제 몇 가지 살점만 더 붙여볼게요. 359페이지에 맨 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동그라미 1번의 의의를 보시면 기억번에 첫 번째 줄 중간에 자, 지금부터 이걸 사업주, 이걸 프로젝트 회사, 모회사, 자회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사업주의 신용이라든가 물적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 있죠? 사업성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되셨죠? 여기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특징을 보면 기억번에 두 번째 줄 해볼게요. 자, 이 프로젝트 회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 회사는 프로젝트 사업주가 출자하여 설립은 하지만 법적으로는 신용이 절연돼 있다는 얘기죠. 예, 절연돼 있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별도로 다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따로따로 하겠죠. 회계 처리 다 따로따로 하겠다. 자, 그래서 절연된다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맨 끝에 별도의 독립된 계좌로 배자를 통해 관리한다. 이거를요 결제 수탁 계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한다고요? 결제 수탁 계정. 얘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 위탁 계정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되어 있는 계좌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원칙적으로 비소구금융이지만 제한적 소구금융도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이 무산됐다. 그러면 얘들은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래서 자, 이 소구라는 게 뭐냐면 상환 청구권을 상법상 용어로 소구권 해주는데 비소구라는 것은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얘들은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걸요 비소구금융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사업을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제한적 소구금융이다 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자, 그래서 본질은요 비소구금융입니다. 자, 그리고 디귿번 볼게요. 부해금융 효과가 있다. 부해금융이라는 게 자, 이 부채가 여기다 기록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회사는 회사 아니에요? 요 회사로 기록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를 주된 사업주 장부 외에다가 기록된다고 해서 이걸요 부해금융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 앞으로 빌린 게 많이 기록돼 있다면 나는 추가로 돈 빌리기가 쉬워요? 어려요? 어려운데 내 앞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떤 아바타 있죠? 서류상 회사 여기다가 기록하니까 얘 입장에서는 추가로 돈 빌리기가 수월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옆에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장점도 있네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요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장기 사업에 적합하죠? 동네에 원룸 하나 짓는데 10개 은행이 참여하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미음번의 우연분산 효과라고 해서 두 번째 줄에 다양한 사업 주체를 참여시킴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터키 정부까지 참여시켜서 위험을 분산하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된다. 그 얘기는 요거는 담보대출이라면 사업이 무산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담보로 잡은 거 팔아서 회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니까 얘들도 위험이 커요, 작아요? 크기 때문에 얘들도 이 사업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에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얘들도 함부로 빌려줘,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고 이 사업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이 정보를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누구는 정보를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다는 걸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거고, 그러면 둘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바로 밑에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제어는 자, 나중에 돈 회수할 때도 여기서 돈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현금, 남아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장래 발생할 미래 현금 흐름 있죠? 요걸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기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해금융으로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는 부채가 표시되지 않죠. 얘들을 앞으로 부채가 기록돼야 하네요. 안 하고 여기다 기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해볼게요.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요, 독립된 계좌로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계좌 있죠? 결제 수탁 계정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통하여 관리됩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된다면 대출기관의 채권 해소가 어려워져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실패한다면 얘들은 여기에 돈 달라고 못한다고 했죠? 곧바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뭐라고요?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웬만하면 이제 다 풀립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오리지널 이 전형적인 형태의 PF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볼게요. 361페이지에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있는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요거 일단은 요거를 알고 계세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거는 지분금융이다. 무슨 금이라고요? 지분금융이다. 자, 얘는 자금을 조달하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의 금융이다. 일단 요거 알고 계시고, 자, 일단 기본적인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신탁이라는 것은요, 믿고 탁 맡기는 거를 신탁한다. 믿고 그냥 맡겨요? 탁 맡겨요? 믿고 믿을 신, 무슨 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믿고 탁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탁 맡길 때, 자,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부동산을 믿고 탁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다음 주에 다시 할 건데, 내가 부동산을 믿고 맡기는데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관리를 좀 못한다는 얘기죠. 관리 좀 잘 해달라고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걸요, 부동산 관리 신탁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부동산을 팔고 싶은데 그동안 뭐 사기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요거 좀 잘 좀 안전하게 처분해달라고 맡길 수 있죠. 이걸요, 처분 신탁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가 있는데 돈을 빌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아파트를 들고 가서 직접 은행 가서 돈 빌릴 수도 있지만 담보 잡히고, 이 KB부동산 시탁이라든가 한국토지신탁 이런 데다가 맡기게 되면 얘도 수익증권을 줍니다. 요걸 가지고 은행 가서 돈 빌릴 수도 있어요. 이걸요, 부동산 담보신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보신탁. 그리고 이거보다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내가 평생을 농사만 지어왔는데 어느 날 정부에서 내 농지 지역에다가 도시지역으로 바꿔놨다는 얘기죠. 나도 이제 건물 지어서 임대 좀 하고 싶은데 내가 건물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내 땅 좀 잘 개발해달라고 맡기는 걸요, 부동산 개발 신탁 해줍니다.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요거 위주로 해서 간단히 정리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요, 금전을 갖다 맡기는 걸 생각해 볼게요. 자, 돈을 갖다 맡기면서 내 돈 좀 잘 좀 불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투자 신탁 해줍니다. 자, 투자 신탁. 요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투자 신탁. 자, 투자를 영어로요, 뭐라고 하냐면 인베스트먼트 해줍니다.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신탁을요, 트러스트 해갖고 이런 걸 주로 씁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이걸 공부할 건데, 얘는요, 우리 주변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한화투자증권이라든가 아니면요, 키움증권 아니면요, 대신증권, 뭐 현대증권 이런 데 있죠. 그리고 미래에셋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이런 데를 투자 신탁사다. 그래서 투자 신탁사라는데 얘네들은요,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읍니다. 투자자들로부터 이거를요, 자, 투자자들로부터 긁어 모으는 걸 펀딩한다. 뭘 한다고요? 펀딩한다. 여기서 긁어 모은 자금을요, 뭐 펀드, 얘들 말로는 펀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번역하자면 기금 정도를 번역할 수 있는데, 요 돈 가지고 주로 이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에 투자해 갖고 주가가 무지하게 올랐다. 그러면 얘들은 수수료 빼고 돌려돈이 많아집니다. 막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면 회사가 망했다는 얘기죠. 투자한 회사. 그러면 한 푼도 못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5천만 원 갖고 있는데 나는 주식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근데 내 친구는 주식 투자 귀재입니다.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주식에 관심을 두고서 막
TV 같은 거 많이 보면서 처음에는 많이 잃었는데 요즘 돈 무지하게 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갑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걔한테 돈을 맡기면서 내 돈 좀 잘 좀 불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했는데 이게 이 망하는 회사 투자해갖고 쫄딱 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친구한테 쫓아가서 내 돈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걔가 뭐라고 해요? 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뭐하러 나한테 맡겼냐? 네가 뒤쪽 투자하든지 이렇게 나올 거 하죠. 이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잘못했다가는 한 푼도 못 돌려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증권에 반드시 여기에만 투자해라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화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달러에 투자할 수 있고 아니면 일본의 엔화에 투자할 수 있고 영국의 파운드화 이런 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투자해서 이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때로는요. 영화를 만드는 데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영화 펀드다 해줍니다. 뭔 펀드라고요? 영화 펀드.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서 펀드를 조성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대박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자한테 돌릴 돈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영화 펀드 이렇게 딱 치게 되면 영화 펀드를 조성해서 만든 영화 중에 대박난 영화 있죠?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가장 대표인 게 국제시장. 저기 어디에요? 그 부산에 이제 국제시장 있죠? 깡통시장 그걸 배경으로 나온 영화가 1,000만 가격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한테 엄청나게 배당을 많이 해줬겠네요. 그거 외에도 부러진 화산이라든가 화살, 아니면 7번 방의 선물, 아니면 과속 스캔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펀드를 조성해서 만든 영화 중에 대박 났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병헌이 나왔던 광해 있죠, 광해. 요것도 펀드를 조성해서 만든 영화 중에 대박 났던 영화입니다. 그럼 쪽박난 영화도 있어 없어요? 쪽박난 영화가 더 많습니다. 예, 어떤 영화가 영화관에 상영이 됐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간 거냐면 거기 TV에 뭐죠 그래? TV에서 해주는 뭐 있는데 돈 내고 이제 TV 보는 거 있잖아요. 영화. 넷플릭스 거기다 이제 파는 겁니다. 알겠죠? 금방 없어집니다. 영화도 촬영하면 무슨 관객이 좀 몇 명 없고 그냥 댓글도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곧바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쪽박나는 게 더 많아요. 알겠죠? 이렇게 그런 줄 아세요? 함부로 투자했다가 쪽박나기도 합니다. 엄청난 쪽은. 자, 근데 여기서는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부동산학을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이 부동산이 영어로 뭐예요? 그러는데 잘 모르겠는데 하면 좀 없어 보이죠? 영어로 최소한 영어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영어로는요 리얼 에스테이트 해줍니다. 자, 리얼이라는 것은 진짜의 이런 뜻이고 에스테이트는요 재산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영어로는 이렇고 원래 이 리얼이라는 게 스페인어로는요 레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레알.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할 때는 이 레알이라는 것은 왕족의 왕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리갈 이런 표현도 씁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하게 되면 마드리드 왕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바스 리갈 이렇게 하게 되면 시바스 왕가 있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봉건 시대에서는 토지가 누구 거였어요? 왕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원이 돼서 지금은요 부동산을 리얼 에스테이트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줄여서 이거를 RE 이렇게 얘기합니다. RE. 자, 그래서 RE 이렇게 해주면요 요거랑 합쳐볼게요. 합친다면 요거를요 REITS 해줍니다. 요거는 수많은 사람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생긴 이득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이걸 리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리츠. 자, 근데 여기서는요 한화투자증권이 돈을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죠. 거기서 생긴 이득을 나눠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자 2001년서부터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이라는 게 제정되면서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이라는 게 제정되면서 이 법에 따른 내용 있죠?
요걸 물어봅니다. 알겠죠? 이 법에 따른 내용인데 이 회사는요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뭘 발행한다고요? 주식. 그래서 이걸요 마치 회사처럼 움직인다 해서 회사형 리츠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형 뭐라고요? 리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자, 운영된다고 해서 이걸 부동산 투자 회사 이런 표현도 씁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 요거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 IMF가 터지면서 기업들 간의 거래는 거의 외상거래였는데 A는 B한테 외상 팔고 B는 C한테 외상 팔고 대기업한테 외상으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 무너지니까 연쇄 부도로 이어지면서 국민 경제가 박살날 지경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대기업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망하려고 하는 회사 정확히 얘기하면요. 법정 관리라든가 화의 대상 기업이라는데 지금부터 이거 설명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망하기 직전의 회사 있죠? 이런 회사를 누군가가 얘들이 갖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 본사 건물이 30층짜리인데 30층이 뭐 필요합니까? 4개 치면 충분하지?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을 누군가가 사줄 수만 있다면 얘들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갈 돈이 있는데 들어올 돈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곧바로?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가 팔릴 수만 있다면, 팔 수만 있다면 얘들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고 연쇄부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당시에는 모든 기업이 힘들었기 때문에 2천억, 3천억짜리 부동산을 사줄 수 있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펀드를 조성해서 사람한테 펀드를 조성해서 자금을 긁어 모아서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회사의 건물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던 법이 뭐라고요? 부동산 투자 해서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걸 가지고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뭘 가지고 물어본다고요? 요걸 가지고 한 문제 꼭 물어보니까 자, 요거의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른 업계 1위가 어디냐면 코람코 자산신탁입니다. 뭔 코라고요? 코람코 자산신탁. 서울의 삼성동에 본사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른 업계 1위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자리 코리아 어쩌고 따서 이제 코람코 이렇게 친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는 뭐예요? 긁어 모으죠.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생긴 이득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코람코 자산신탁이 우리은행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우리은행은 가장 아까 부실했던 은행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들어온 돈 엉뚱한 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니네한테 직접 투자하지 않겠다. 니네들은요, 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라. 이걸요,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다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이 회사는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입니다. 아니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서류상의 회사냐?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얘와 얘는 별도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별도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신용을 철저히 절연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투자하겠다. 그래서 요 돈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한테 배당한 데 쓰라는 얘기죠.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우리 인터넷 이따가 이제 집에 가셔서 코람코 자산신탁 딱 치게 되면 거기에 그 리츠라는 칸이 있을 겁니다. 오른쪽 메뉴에 이렇게 된 거죠. 치면 리츠라는 칸이 있는데 이게 바로 거의 대부분 요 서류상의 회사 있죠? 회사 이름들입니다. 지금 한 66개 정도가 있는데 회사가. 자, 요게 이제 회사 이름입니다. 코크랩 1호다. 자, 회사 이름이에요. 코크랩 몇 호라고요? 1호. 그래서 이 회사 이름이에요. 자, 이 회사가 2003년도경에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자, 2,300억 정도를 조달해서 이 당시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망하기 직전의 회사인 한화 본사 건물 장이동에 있는 거 구입했고 여의도에 있는 대한생명 빌딩 자, 그 66층짜리 그게 아니라 14층짜리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생명 빌딩 요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300억 정도에 투입해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3,500억이라는 무지막지한 차익을 남기고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도 많이 해줬겠죠.
배당을 많이 해줘야 이제 그다음부터 투자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가 쭉 코크랩 2호, 3호, 4호 다 회사 이름들이에요. 서류상 회사 이름들입니다. 코크랩 8호가 나와 있는데 8호. 자, 요거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얘네들은 무조건 부동산에만 투자해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법정관리라든가 이렇게 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하면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지 일반 부동산에 투자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이 구조조정 부동산이 아니라 일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종로에 있는 G타워, 일반 오피스텔입니다. G타워. 그 다음에 그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센트럴타워 여기에다가 투자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여기 집에 가서 보시면 한 66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알겠죠? 66개. 자,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른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 자, 요 회사하고 요 회사 이름을 붙여볼게요. 요 회사를 뭐라 하냐면 기업 구조조정 리츠다 됩니다. 자,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신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게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쓰러져 가는 회사 있죠? 요걸 펀드를 조성해서 구입하도록 유도했던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주된 목적이고, 그리고 요 회사 이름을요,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를요, 위탁관리 리츠다 해줍니다. 무슨 리츠라고요? 위탁관리 리츠다 해줍니다. 얘네들은 둘 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명목회사 해줍니다. 무슨 회사라고요? 명목회사. 이것도 말하고요. 명목회사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운영을 전부 다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형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본점 정도는 구석탱이다 회계 처리하려고 둘 수 있지만 뭐 지점을 두거나 아니면 무슨 뭐 종업원 채용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실체가 있는 회사도 인정이 됩니다. 실체가 있다는 얘기는 실제 종업원을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직접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관리 리츠다입니다. 뭔 리츠라고요? 자기관리 리츠다입니다. 얘는 직접 종업원을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하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이 자산 운영 전문 인력으로 공인중개사라든가 아니면은 감정평가사 있죠?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을 자산운영 전문 인력으로 둬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운영합니다. 지워되죠? 다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자,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운영하는데, 이렇게. 자, 요거는요, 자기관리 리츠다입니다. 요거는요, 위탁관리 리츠다. 이건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주된 목적으로 나온 게 이제 구조조정 리츠다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둘 다 뭐냐면 명목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투자 운영은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그 자산관리에서 맡기는 거고, 뭐 종업원 두거나 지점 두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는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얘는 직접 종업원을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직접 운영하는 회사예요. 특히 공인중개사라든가 아니면 감정평가사 등을 자산 운영 전문 인력으로 둬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냐면 그 361페이지 거기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면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있죠. 이걸 뭐라고요? 자기관리 리츠다.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두 번째 줄에 본점 이외에 첫 번째 줄 볼게요.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하는 회사 있죠. 이런 회사로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본점 이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자, 세 번째 볼게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요거는 얘네들은 구조조정 부동산, 아까 법정관리라든가 화의대상 부동산 있죠? 이런 게 주로 투자해야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업 첫 번째 줄 맨 끝에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있죠? 여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 개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서류상의 회사니까 두 번째 줄 맨 끝에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하는 회사로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둘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두 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니까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을 두거나 지점을 둘 수 있어 없어요? 없는데 얘는요 실체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 조건을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 자 362페이지 맨 위에 박스 바로 아래 볼게요.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찾았나요?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회사이다. 맞아 틀려요? 맞고 2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둘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자, 3번 볼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면서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겠다는 얘기죠. 맞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꼭 한 문제 꼭 물어보니까 한 장 넘겨볼게요. 예, 364페이지 보시니까 자, 부동산 박스에 보니까 아래쪽에 부동산 투자 해석법이 이게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요거 다 암기하려면 힘드니까 지금은요 시험에 주로 나오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은 자, 이 위에서부터 네 번째 칸에 법인 설립 있어 없어요? 있는데 얘네들은요 자기 관리는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뭘 받으라고요? 인가. 근데 얘네들은요 등록 요건만 갖추면 등록만 해도 돼요. 등록만 해도 되는데 요거에서는 물어볼 가능성 거의 없는 게 자, 얘네들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자, 이 공모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려면 또 인가를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 물어보긴 좀 힘들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할 거냐면 바로 밑에 법인 설립 바로 밑에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 있어 없어요? 법인 설립 바로 밑에 다섯 번째 칸에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얘네들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설립 시에는 자, 자기관리 같은 경우는 5억 이상 있어야 돼요. 얼마 이상이라고요? 5억. 그리고 얘 나머지는요 3억 이상은 자본금을 조달해야 돼요. 주식 발행해서. 알겠죠? 근데 요거는 설립을 용이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영업인가 후 아니면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자 6월 내에는요 얘네들은요 최저 자본금이라고 해서 얘네들은요 70억 이상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70억. 나머지는요 50억 이상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요거 암기할 때는요 57은 얼마라고요? 9구단을 외자. 57은 얼마요? 35.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57, 35.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거는 6월 내에는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이렇게 만들어 오라는 얘기죠. 그럼 6월이 지나면 이렇게 돼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6월 내. 자, 그리고 이렇게 볼게요. 요거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하시고. 그 밑에 볼게요. 자, 밑으로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주식 공모라는 게 있어 없어요? 주식 공모 바로 밑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이거부터 할게요. 얘네들은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50%를 초과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대부분 갖고 있으면서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이죠? 근데 얘네들은 국가 발전을 해서 좋은 일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 없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자, 바로 위에 보면 주식 공모라고 해서 얘네들은 전부 다 발기 설립 위주로 해서 설립합니다. 무슨 설립이라고요?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은 발기 설립이라는 게 있고 모집 설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발기 설립은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발기인들이 모여서
우리 으쌰으쌰해서 회사를 하나 차리자 그런 다음에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은 이 회사의 목적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쭉 적어놓은 거 있죠. 이걸 정관을 작성한 다음에 이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합니다. 각자 몇 %를 인수하죠. 그런 다음에 돈을 다 납부하면 은행 그 법원 가서 상업 등기를 마치게 되면 회사가 설립되는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근데 요거는 모집 설립은 대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발기인들이 모여서 회사 하나 차리겠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정관을 작성해요. 그런 다음에 신문지상에 장충 체육관이라든가 체육관을 빌려서 창립 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국에서 몰려 안 몰려? 돈 내겠다고 몰릴 수 있죠. 그래서 창립 총회를 통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창립 총회에 모인 사람들이 주식을 인수합니다. 돈도 다 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 가서 상업 등기를 마치게 되면 회사가 설립되는 아주 복잡한 구조입니다. 알겠죠? 얘네들은 모집 설립 위주로 해서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리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리츠, 구조적 리츠라고 할게요. 일반 리츠는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2년 내에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주주로 모셔야 돼요. 이걸요, 공모 규정이라는 겁니다. 무슨 규정이라고요? 공모. 그래서 공모 규정으로 30% 이상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발기인 외에도 30% 이상을 주주로 모셔야 됩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공모 규정이다 됩니다. 되셨죠? 근데 얘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 없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게 이제 아주 자주 물어보는 내용들이고. 그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딱 중간 정도에 보니까 현물출자라는 게 있어 없어요? 중간에 현물출자 찾으셨나요? 현물출자는요, 자, 회사에 돈으로 납부하는 거를요, 현금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출자하는 걸요, 현물출자라 하는데, 이 현물출자는요, 설립 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설립 시에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발기인들이 부동산을 제출하고서 1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100억짜리라고 하면서 지들이 주식을 나눠 가질 수 있죠. 그럼 나중에 주식에 참여한 사람들 크게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설립 시에는 불가능하지만 자, 이렇게 영업인가 후 아니면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최저 자본금 규모를 갖춘 상태라면, 최저 자본금을 갖춘 상태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하다. 이렇게 요게 이제 가장 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요것만 알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는 다 맞춥니다. 되셨죠? 그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에 365페이지에 자, 위에 박스 바로 아래 볼게요. 맨 위에 박스 바로 아래 1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라고요? 5억 이상이다. 2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라고요? 3억 이상이다. 57은 얼마라고요? 35. 3번 볼게요.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70억. 얘는요, 6개월 내에 얼마라고요? 70억 이상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만들어 놔야 돼요. 알겠죠? 다른 말로 한다면 6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돼 있으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라고요? 50억 이상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추가 증자를 통해서. 5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은 불가능하죠. 현물출자엔 설립은 불가능하다. 6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 규모를 갖춘 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최저 자본 규모를 갖춘 상태라면 현물출자 가능합니다. 7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 특별관계자는 부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1인과 특별관계자는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50%를 초과해서 소유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금융론 마무리하고, 잠깐만 한 5분만 쉬었다가 오늘 했던 걸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지 마세요.